같이 산 지 40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혼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늘 비슷한 풍경입니다. 불이 꺼진 거실, 작게 흘러나오는 TV 소리, 그리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아내.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호 씨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왔어.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왔어.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밥 먹었어? 몰라, 알아서 먹어. 그 짧은 대화가 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남편이 아니라 그저 돈을 벌어오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손 한 번 잡지 않은 시간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3마디도 나누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싸움도 없습니다. 서운함을 말할 필요도 설명할 이유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침묵이 익숙해졌습니다. 정호 씨는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남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현관문을 열면 늘 먼저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이었습니다. 낮인지 저녁인지 분간이 어려운 불 꺼진 집의 공기였습니다. TV에서는 무슨 생활정보 채널인지 짧은 웃음소리와 자막 소리만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앞 소파에는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김정우는 그 장면을 너무 오래 보아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그 다음엔 걱정이 되었고, 그 다음엔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이상하게도 익숙해집니다. 도저히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풍경에도 말입니다. 정우는 올해 68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아내 이명숙과 살고 있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의 금간 회색벽 계단 창문에 앉았다 날아가는 비둘기, 봄이면 먼지와 꽃가루가 함께 들이치는 낡은 창틀까지 그 집은 오래된 부부의 얼굴처럼 군데군데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아직도 일을 나갑니다. 은퇴라는 말을 입에 올릴 나이는 지났지만 정작 은퇴할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해오던 실내 수리와 간단한 인테리어 보수 일을 지금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문짝이 뒤틀리면 다시 달고 싱크대 문이 처지면 경첩을 갈고 곰팡이 쓴 몰딩을 뜯어 새로 붙이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작은 일 같아도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아프고 허리가 늦게 따라 아팠지요. 그래도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공기가 차가운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명절 다음 날처럼 온 세상이 느슨해진 날에도 그랬습니다. 정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고 할 일을 제 시간에 해내는 사람. 누가 보지 않아도 자기 몫을 다하는 사람. 젊을 때는 그런 성실함 하나로 버텼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기대어 쉴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보다 먼저 일어났고 남들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2아이를 키웠습니다. 학원비를 냈고 교복값을 냈고 수학여행비와 대학 등록금을 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병원비를 냈고 크고 작은 집안일이 터질 때마다 늘 맨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인생은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무 평범해서 더 버거웠습니다. 한 번쯤은 힘들다고 말해도 되었을 텐데 그는 그런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참는 것이 책임이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꺼내는 일에는 서툴렀고 속마음을 말하는데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고생했다는 말보다 됐어가 먼저 나왔고 외롭다는 말보다 피곤한 애가 먼저 나왔습니다. 아마 그 무뚝뚝함도 세월을 만드는데 한몫했을 것입니다. 아내 명숙은 66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손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도 새벽같이 챙겼고 빨래도 반듯하게 개켜두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맛을 보며 소금을 더할 줄 알았고 명절이면 전을 부치면서도 아이들 챙길 것을 먼저 떠올리던 사람이었지요. 적어도 정호의 기억 속 명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둘 집을 떠나고 난 뒤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둘째가 취직해 독립하던 날 명숙은 빈 방문을 열어놓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장롱이 먼지를 닦다가도 멍하니 창밖만 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정호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겪는 공허함이라고 조금 지나면 다시 일상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명숙은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밥은 최소한으로 챙겼고 청소는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아예 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먼저 하려는 기색이 없었고 누가 불러야만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소파가 명숙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쿠션이 눌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만큼 오래 누워 있었고 리모컨과 휴대폰은 늘 손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도 몇 번 데려가 봤습니다. 큰 병은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의사는 가볍게 운동을 권했고 사람도 좀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정호는 그 말을 듣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시장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근처 하천길이라도 걸어보자고 했습니다. 주말에 국밥 한 그릇 먹고 오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같이 장 보러 갈래? 귀찮아. 바람 좀 쐬자. 나가기 싫어. 그럼 저녁은 밖에서 먹을까? 당신 먹고 와. 짧고 무심한 대답이었습니다. 싸우자는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더 서운했습니다. 화를 내면 차라리 이유라도 있지요. 그런데 명숙은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일에 관심이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정호는 처음 몇 년 동안은 꾸준히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가라앉아 있으면 더 꺼내 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내를 두고 혼자만 나가는 것이 미안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사소한 것도 함께 하려 했습니다. 수박 한 통 사러 가는 길도 같이 가자 했고 김치찌개를 끓이다가도 맛 좀 보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면 여긴 괜찮네 하며 슬쩍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면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명숙은 눈길조차 오래 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응하고 넘기거나 아예 못 들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호는 혼자 말끝을 거두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없으면 사람은 결국 자기 손을 내리게 됩니다. 정호도 그랬습니다.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질문을 줄였고 기대를 줄였고 서운함마저 속으로 접어넣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화장실 환풍기 소리, TV 자막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하루에 3마디도 나누지 않는 날이 흔해졌습니다. 아침엔 정호가 먼저 나가고 낮엔 명숙이 소파에 누워있고 저녁엔 각자 다른 시간에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은 늘 비어 있었고 의자는 제자리에 밀어 넣어진 채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4식구가 둘러앉아
반찬 접시를 돌리던 자리가 그렇게 오래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정호가 아내를 미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답답했고 서운했고 때로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미움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관심해질 수 있나?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적막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호는 괜히 베란다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한 구석에 세워둔 낡은 화물차가 보였습니다. 그 차는 아직도 매일 아침 자신을 일터로 데려가는 가장 오래된 동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처럼 키우던 화분 2개가 베란다에서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물 주는 것도 잊은 듯 했습니다. 정호는 바싹 마른 잎을 손으로 건드려 보다가 괜히 손끝만 털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TV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었고 명숙은 반쯤 누운 자세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 햇빛이 커튼 틈 사이로 길게 들어와 있었지만 집안은 묘하게 눅눅하고 축 처져 보였습니다. 정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잠깐 멈춰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작업 조끼에 지퍼를 올리는 손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녀올게 한마디라도 더 크게 했을 텐데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끝내 말을 아예 삼키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습관이란 그렇습니다. 나간다. 명숙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그 한마디가 거실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정호는 신발을 신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기 직전 이상하게도 뒤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자신을 보고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오늘 일찍와 같은 말을 해줄까 싶어서였지요. 하지만 돌아본 거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소파, TV, 무표정한 옆얼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는 아침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 끓이는 된장국 냄새와 막 배달된 신문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발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텅 빈 건물 안을 혼자 걷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정호는 정말 오랜만에 일을 일찍 접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집에 들어가는 일이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묻은 실리콘과 먼지를 대충 털고 작업복 윗주머니에 접어 넣어둔 영수증들을 한번 만져본 뒤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초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상가 유리창마다 붉은 빛이 번졌고 도로 가장자리 은행잎은 다 젖은 종이처럼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오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 밥을 같이 먹자고 해봐야겠다고 말입니다. 거창한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날처럼 분위기를 내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국 하나 끓이고 밥 2그릇 푸고 반찬 몇 개 꺼내 마주 앉고 싶었습니다. 부부라면 당연한 일인데 정호에게는 어느새 큰 결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라가는 길에도 마음이 묘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문 여는 소리를 작게 냈고 신발을 벗는 동작도 천천히 했습니다. 현관안은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TV 소리가 먼저 들렸고 소파 쪽에서는 푹 꺼진 쿠션 소리가 났습니다. 명숙은 얇은 담요를 허리까지 덮은 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그 자세로 있었을 사람처럼 머리카락도 거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괜히 밝은 목소리를 내보았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났어. 명숙은 시선을 옮기지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가 반갑지는 않았어도 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 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침에 자신이 씻어둔 컵이 그대로 있었고 개수대 한쪽에는 점심에 먹은 듯한 라면, 냄비가 덮개도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자를 들춰보니 국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바닥에는 불어터진 면발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말없이 냄비를 헹궜습니다. 차가운 물이 스테인리스에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 안에 울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 시장에서 사온 두부와 애호박이 있었습니다. 조금 시든 대파도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칼끝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거실 쪽에서 잠깐 TV 볼륨이 작아졌습니다. 명숙이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그 작은 반응에 괜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오늘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부엌 안에 된장 냄새가 퍼졌습니다. 애호박이 익는 냄새, 두부가 보글보글 흔들리는 소리, 대파의 푸른 향이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정호는 국자를 들고 천천히 한 번 저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숙이 이런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간 봐줄까? 고춧가루 좀 더 넣을까?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밥솥을 열어 밥을 푸고 식탁에 두 그릇을 마주 놓았습니다. 반찬통에서 멸치볶음과 김치를 꺼냈습니다. 식탁 가운데 놓인 작은 플라스틱 꽃병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무심코 손가락으로 먼지를 문질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명숙의 기침 소리가 한 번 들렸습니다. 그는 손을 멈추고 식탁 쪽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싶었습니다. 정호는 거실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밥 먹자. 명숙은 화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먹을게. 지금 먹으면 안 돼? 배 안 고파. 정호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들으면 늘 어딘가 맥이 빠졌습니다. 그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먹자. 많이 차린 것도 아니야. 명숙은 담요를 조금 끌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먼저 먹어. 난 좀 이따가. 말끝이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싫다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 분명한 거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식탁 의자 하나를 빼놓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찌개에서 김이 올랐고 그 김이 식탁 위 전등 불빛에 닿아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같이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 말은 정호도 모르게 조금 낮고 거칠게 나갔습니다. 명숙이 그제야 화면에서 눈을 떼고 그를 보았습니다. 표정은 놀란 듯 하면서도 곧 무덤덤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왜 또 그래? 또 그래가 아니라 맨날 이러잖아. 뭘 맨날 이래. 같이 밥 먹자 해도 싫다. 밖에 나가자 해도 싫다. 뭐 하자고만 하면 다 귀찮다 하잖아. 명숙은 한숨 비슷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 좀 가만히 두면 안 돼? 그 말에 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만히 두라는 말. 그 말은 마치 자신이 귀찮게 굴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 쪽으로 몇 걸음 나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까지 귀찮게 했어. 당신은 맨날 뭘 하자고 하잖아. 그게 같이 살자는 거지. 괴롭히자는 거야? 난 그냥 피곤해.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피곤해. 말이 나가자마자 정호는 스스로도 너무 정면으로 던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더니
금세 굳어졌습니다. 그럼 누워있는 사람은 다 편한 줄 알아?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방금 했잖아. 나는 그냥 답답하다는 거야. 답답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 말 뒤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TV에서는 진행자가 크게 웃고 있었지만 거실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정우는 아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빠진 뺨, 눈가의 잔주름, 말없이 버티는 인매가 보였습니다. 그 얼굴이 낯선 것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도달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당신, 나랑 말하는 게 그렇게 싫어? 명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싫은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다 귀찮아. 나도? 명숙은 그 질문 앞에서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 말은 조용했지만 정호에게는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귀에 들리는 순간보다 가슴에 닿는 순간이 더 아팠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모욕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찌개가 한번 크게 끓어올랐습니다.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자 정우는 뒤늦게 몸을 돌렸습니다. 불을 줄이고 식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밥은 아직 뜨거웠고 김치는 제 모양대로 붉었으며 찌개에는 두부가 반듯하게 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식탁은 이상할 만큼 쓸쓸했습니다. 정우는 결국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넘길수록 목이 메었습니다. 맛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간은 적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서글펐습니다. 이 평범한 밥 한 끼를 함께 먹는 일조차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 싶었지요. 반쯤 먹었을 때 명숙이 거실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괜히 사람 몰아붙이지 마. 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내가 몰아붙인 거야? 당신은 늘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잖아. 이상하다고 한 적 없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지. 모르면 그냥 둬. 그냥 두는 게 벌써 몇 년째야. 그럼 어쩌라는 건데. 그제야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선명했습니다. 화가 나서라기보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더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는 못 살겠어. 명숙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만 꺼졌다 켜졌다 했습니다. 정우는 잠깐 더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말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식탁을 치우지도 못한 채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찬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밖은 벌써 어두웠고 맞은편 아파트 창문들에는 저녁 불빛이 하나둘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느 집은 식탁 앞에 네 식구가 앉아 있었고 어느 집은 주방에서 누군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정우는 난간에 손을 올렸다가 차가움에 금세 떼었습니다. 손끝보다 마음이 더 차가웠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안방이 아니라 작은 방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명숙은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문 하나 사이로 TV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천장을 보며 두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낮에 들은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냥 다 귀찮아. 당신도.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10년 넘게 쌓인 거절과 무관심이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말을 가만히 되씹다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무엇이 먼저 끝날지는 몰라도 지금의 자신은 이미 한계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오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먼지처럼 흩날리더니 해가 기울 무렵에는 제법 굵은 송이로 바뀌었습니다. 정호는 그날도 외부 일을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 유리창에 눈송이가 부딪혀 금세 녹아내렸고 와이퍼는 일정한 리듬으로 앞유리를 쓸어냈습니다. 도로는 생각보다 막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오면 서두르거나 아예 포기하고 느긋해지곤 하지요. 그날 정호는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전 작은 방에 이불을 펴고 누운 뒤로 그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내와 일부러 부딪히지 않으려 했고 괜히 더 상처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신발 벗는 소리, 세면대 물소리,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명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굳이 말을 걸지 않았고 작은 방에서 자는 남편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처럼 둘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비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마지막 같은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예전처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큰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화해도 아니었고 극적인 반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끼 밥을 같이 먹고 싶었습니다. 사람답게 마주 앉아 국 한 숟갈 뜨고 짜지 않네 같은 말이라도 오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부부가 끝나지 않았다는 마지막 확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집 근처 마트에 들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차를 세웠습니다. 입구 쪽 채소 코너에 배추와 무가 쌓여 있었고 수산 코너에서는 멸치 육수 팩을 할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바구니에 소고기 조금과 무, 두부, 대파를 담았습니다. 전골까지는 아니어도 국은 푸짐하게 끓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계산대에 줄을 서 있는 동안에도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괜히 또 혼자만 애쓰는 일이 되면 어쩌나 싶다가도 이번엔 어쩐지 집안에 얼어붙은 공기가 조금은 풀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거의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눈발에 번져 노랗게 흔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늘처럼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는 들렸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조명도 켜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회색 담요를 덮고 채널도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비닐봉지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 많이 온다. 명숙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호는 신발을 벗고 장을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냉장고 문 여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잠시 채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외투를 벗고 소매를 걷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자 거울처럼 반사된 창문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밑이 패여 있었고 입가는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채소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는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무 껍질을 벗기고 두부를 썰고 대파를 송송 써는 동안 정호는 일부러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칼끝이 도마에 닿는 소리, 냄비에 물이 차는 소리, 가스불이 켜지는 소리만 듣고 싶었습니다. 육수 냄새가 올라오자 부엌 안에 오랜 겨울 저녁 같은 기운이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냄새만 나도 명숙이 부엌에 와서 냄비 안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무는 좀 더 두껍게 썰어야 시원하지. 소금은 내가 넣을게. 그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던 날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기억을 떠올리다가 금세 접었습니다. 기억은 따뜻했지만 지금의 집안은 차가웠습니다. 국이 끓는 동안 그는 식탁을 닦았습니다. 오래 쓰지 않아 묵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만 사는 집인데도 식탁 위는 늘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오히려 더 낡아 보였습니다. 정우는 수저를 2벌 꺼냈습니다. 접시를 나란히 놓고 김치와 멸치볶음, 마른 김도 꺼냈습니다. 찌개 냄비를 가운데 올려놓자 그제야 밥상답게 보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별것 아닌 저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 밥상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거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밥 먹자. 명숙은 눈을 화면에서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중에 먹을게. 정우는 이번에는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더 또렷하게 냈습니다. 오늘은 같이 먹자. 명숙이 그제야 눈길을 들었습니다. 귀찮다는 기색이 먼저 스쳤습니다. 그 표정이 정우의 가슴을 먼저 눌렀습니다. 왜 그래? 그냥 당신 먼저 먹어. 같이 먹자고. 배 안 고파? 조금이라도 먹으면 되잖아. 명숙은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담요를 걷지도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 좀 그냥 좀 내버려둬. 정우는 그 말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거실과 식탁 사이에 선 채 가만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반복된 장면이었지만 그날은 더 이상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내버려두는 거, 그거 10년도 넘게 했어. 명숙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파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또 왜 그래? 또가 아니야. 오늘은 좀 물어보자. 뭘? 당신은 나랑 이렇게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명숙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TV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졌고 거실 한쪽 가습기에서는 약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들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정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것도 싫고 같이 나가자고 하는 것도 싫고 내가 말 거는 것도 싫고 도대체 나는 당신한테 뭐야? 명숙은 시선을 피한 채 낮게 말했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몰아세워?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묻는 거야. 그냥 살면 안 돼? 그냥이 안 되니까 그러지. 명숙은 그제야 담요를 밀어내고 몸을 조금 일으켰습니다. 머리카락이 어깨에 흩어졌고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침 속에는 미안함보다 짜증이 먼저 들어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뭐가 힘든데? 말을 안 하잖아. 말하기도 싫어. 나한테? 다 싫어. 정우는 그 말에 그대로 굳었습니다. 눈 오는 저녁의 찬 공기가 집 안까지 들어온 것처럼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나도 포함이야? 명숙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아주 무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짧은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안쪽에서는 무언가가 긴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그가 그동안 참아온 것, 애써 외면한 것, 괜찮다고 속인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 찌개는 여전히 끓고 있었고 김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나랑 사는 게 뭐야? 명숙은 팔짱을 낀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는 거지. 그 말은 너무 평평해서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의리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 의미도 없는 습관처럼 남아있으니까 사는 것뿐이라는 말 같았습니다. 정우는 의자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번 눈을 감았다 뜨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하려고 이렇게 산 줄 알아?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한번 달싹였다가 닫혔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식탁 쪽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지만 앉는 순간 오히려 더 공허해졌습니다. 마주 앉을 사람이 없는 밥상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수저 두 벌이 나란히 놓여 있었지만 한쪽은 쓰이지도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국물 냄새가 올라왔지만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이상하게 흐려졌습니다. 울고 싶은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고 버틴 사람이 이제는 어디에 힘을 줘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명숙은 다시 소파에 기대 앉았지만 TV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눈발은 창문 바깥에서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끝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집안은 따뜻해야 했지만 정우는 그 어느 겨울밤보다 춥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국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에 서서 한참 눈 내리는 주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차 위에 쌓이는 눈, 발자국 하나 없는 길, 늦게 귀가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멀리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문득 아주 선명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오래전부터 혼자였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눈 내리던 그 저녁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전에는 침묵 속에도 어딘가 익숙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을 안 해도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희미한 기척 같은 것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그것마저 사라졌습니다.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일부러 지워버리는 사람들처럼 변해갔습니다. 정우는 다시 작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작은 방에는 오래전 아이가 쓰던 책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 손잡이는 조금 헐거웠고 책장 한쪽에는 누렇게 바랜 참고서 몇 권이 비스듬히 꽂혀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쓰지 않는 선풍기와 계절 지난 이불이 쌓여 있었습니다. 원래 잠시만 옮겨와 있으려 했던 자리였는데 어느새 그곳이 자기 방처럼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정우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작은 방 문을 열고 나오면 거실은 캄캄했습니다. 싱크대 옆 정수기 불빛만 파랗게 켜져 있었고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 한 컵을 마시고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대충 아침을 때우거나 전날 사둔 빵으로 끼니를 넘겼습니다. 누가 챙겨주길 기대한 것은 오래전부터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내가 있는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일은 매번 이상하게 마음을 비웠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소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정우도 그 모습에 말을 걸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장 갈래? 같이 밥 먹자. 바람 좀 쐬자. 그런 말들이 사라지자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아내를 지나칠 때도 일부러 발소리를 줄였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사람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 때가 있지요. 그는 일터에서도 자주 멍해졌습니다. 작업용 칼을 들고 실리콘 자국을 긁어내다가도 문틀 수평을 맞추다가도
문득 명숙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사는 거지. 그 짧은 한마디는 정우 마음속에서 오래 남았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이 겨우 그 말로 정리된 것 같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대답처럼 들릴지 몰라도 정우에게는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그는 일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딱히 갈 곳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차를 몰고 집 방향으로 오다가도 이상하게 손이 핸들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작정 외곽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초겨울 들판은 누렇게 마른 채 텅 비어 있었고 멀리 비닐하우스 몇 동이 희끄무레하게 보였습니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차창 틈새를 건드리듯 얇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결국 서해 바다가 보이는 작은 항구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평일 늦은 오후라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방파제 끝에는 낚싯대를 들이운 노인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횟집 간판들은 이른 저녁 준비를 하듯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한참을 바다만 보았습니다. 물이 특별히 푸르지도 않았습니다. 겨울 바다는 회색에 가까웠고 잔잔하다기보다 무덤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덤한 풍경이 이상하게 자기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뺨을 세게 스쳤습니다. 코끝이 얼얼해졌고 손등은 금세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천천히 방파제를 걸었습니다. 걸을수록 머릿속이 조금씩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아이들을 위해 버텼고 집안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선뜻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방파제 끝에 서서 오래 물결을 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아주 단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정말 끝나버리면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남긴 사람일까? 돈 번 사람, 참은 사람, 가족을 먹여 살린 사람, 그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스스로에게조차 잘 살았다고 말해줄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역할만 수행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은 생각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안쪽에서 더는 미룰 수 없이 올라온 물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조금씩 퇴근 후 시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 앞에 서서 이것저것 읽어보기도 했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은빛목 공교실 수강생 모집이라는 전단을 보았습니다. 퇴직자와 노년층을 위한 생활 목공 강좌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선반, 의자, 수납함 같은 것을 직접 만들어 보는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그 종이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손으로 만드는 일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늘 남의 집을 고치고 남의 것을 수리하는 일이었지요. 자기 손으로 자기 것을 만들어 본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수업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수업날 정우는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목공실에는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전동 공구들이 벽에 반듯하게 걸려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사포와 줄자,
연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사는 50살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처음 온 수강생들에게 차분하게 장갑부터 나눠주었습니다. 정우는 어색하게 작업복 소매를 걷었습니다. 주변에는 자신처럼 혼자 온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은퇴한 교사였고 누군가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에 있으면 자꾸 누워있게 돼서 나왔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묘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자기만 텅 빈 것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정을 안고 나왔지만 모두 다시 뭔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은 자꾸 닫히는 줄만 알았는데 누군가는 그 나이에 다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우는 작은 나무 받침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포로 나무면을 문지를 때마다 거친 결이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못을 박을 때마다 단단하게 형태가 잡혔습니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명숙의 표정도 어두운 거실도 식은 저녁상도 잠시 멀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완성된 받침대를 손에 들었을 때 그는 아주 오랜만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바라보며 작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집으로 향하는 길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묘하게도 자기 안에 작은 숨구멍 하나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나아진 것도 아니었고 상처가 아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정우가 처음으로 자기 하루를 자기 손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섰을 때도 거실 풍경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은 어둑했고 TV 소리는 작았고 명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예전처럼 그 장면 앞에서 곧바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벗고 손을 씻은 뒤 조용히 작은 방에 들러 나무 받침대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투박했지만 분명 자기 것이었습니다. 잠시 뒤 거실 쪽에서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톤이었지만 그날은 아주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디 갔다 와? 정우는 문가에 서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세히 설명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를 갔고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혹시라도 아내가 관심을 보이면 그 관심을 붙잡고 싶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정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러 갔다 와. 명숙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듯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원망도 아니고 보란 듯 던지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부터는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명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전에는 죽어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딘가 조금 흔들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변화를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책상 위 나무 받침대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우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혼이든 회복이든 어떤 결말이 오더라도 이제는 자기 자신을 잃은 채 끌려가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정우가 달라진 뒤부터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알 만큼 극적인 장면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TV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명숙도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래 굳어있던 물건이 아주 조금 움직일 때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기척이 생겼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내의 반응에 하루 기분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자기 밥을 조용히 챙겨 먹고 나갔고 일과를 마친 뒤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목공교실에 들렀습니다. 공방에서는 작은 수납상자도 만들고 낡은 스툴도 손봤습니다. 사포를 문지를 때마다 까슬까슬하던 나무결이 매끈해졌고 망치질을 할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도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대단한 취미도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우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고 오랫동안 가족을 위한 역할로만 살아온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연습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명숙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늦게 들어와도 묻지 않았고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인 나무 작품들을 보고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무관심도 완전한 돌덩이는 아니어서 반복되는 변화 앞에서는 결국 작은 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숙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다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우는 막 외투를 벗고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명숙은 상자를 손끝으로 한번 문질렀습니다. 이거 당신이 만든 거야? 정우는 손을 씻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수업에서 만들었어. 이런 것도 배우는 데가 있어? 있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날 밤 그 몇 마디를 오래 기억했습니다. 질문이란 것은 관심이 있어야 나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심이 아주 작고 늦은 것이라 해도 완전히 식은 재 밑에 아직 미세한 온기가 남아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지요. 명숙은 그 뒤로도 가끔 정우의 변화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직접 묻지는 않아도 정우가 언제 나갔다 오는지 어떤 표정으로 들어오는지 힐끗힐끗 보았습니다. 전에는 현관문이 열려도 무표정하게 화면만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문소리가 나면 잠깐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정우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먼저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반응 하나에 기대를 걸고 더 다가갔겠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억지로 끌어내는 관심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상대가 스스로 입을 열어야 진짜 말이 된다는 것을. 며칠 뒤 목공교실에서는 가족이 함께 써도 좋은 작은 찻상 만들기 수업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나무판의 모서리를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사포질을 여러 번 해 손에 걸리는 가시가 없도록 만들고 다리 연결 부분도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보니 크지 않은 찻상이었지만 괜히 마음이 갔습니다. 젊은 날엔 가족에게 비싼 것을 사주지는 못해도 고장난 것은 고쳐주고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채워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함께 마주 앉을 작은 상 하나 제대로 만든 적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찻상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작은 방이 아니라 거실 한쪽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명숙은 그날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못 본 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선이 그 상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건 왜 거기다 놔? 정우가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마실 때 쓰려고. 명숙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상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낯선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운함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자신이 놓쳐버린 시간을 뒤늦게 보는 당혹감인지 정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호가 작은 방에서 작업 장갑을 정리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명숙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이 먼저 작은 방 앞까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호가 돌아보자 문가에 선 명숙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거실 조명빛이 반쯤만 비쳐 표정이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평소와 달리 망설이는 기색이 분명했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정호는 손을 멈췄습니다. 명숙은 한참 뒤에야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혼하고 싶어? 질문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말인데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니 쉬운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걸쳐둔 작업 앞치마를 내려놓고 천천히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그 생각 많이 했어. 명숙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생각보다 더 먼저 드는 게 있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 명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처음으로 분노보다 피로와 안쓰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이 여자가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원망만 했는데 이제는 그 원망조차 오래 붙잡고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대신 알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늦게 다시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를 놓아버렸는지, 왜 세상과 남편을 다 밀어냈는지. 명숙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 말은 처음으로 들은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핑계도 아니고 귀찮다는 말도 아니고 피하고 싶은 투의 대답도 아니었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애들 다 크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았어. 처음엔 좀 쉬고 싶었는데 쉬다 보니까 더 움직이기 싫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하루가 그냥 겁났어. 말끝이 떨렸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맨날 뭐 하자고 할 때도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비어있는 사람 같아서 더 못 나가겠더라. 당신은 열심히 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서. 정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서운함 때문에 보지 못했던 장면 하나가 뒤늦게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숙의 무기력 뒤에 게으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밑에는 오래된 공허와 자기 혐오가 엉겨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난 세월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호가 외롭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혼자 감당한 시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미워하기만 했던 상대에게 처음으로 사정이 보였습니다. 정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명숙은 쓰게 웃었습니다. 나도 몰랐으니까. 말로 꺼내면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는 것 같았어. 작은 방 공기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냉장고 모터 소리가 한 번 들리고 다시 멎었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의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앉아.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핑계도 없이 말 앞에 앉은 것은 정말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정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냥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명숙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한 건 아니야. 미안해서 더 피한 거야. 미안하면 더 말했어야지. 알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잘한 거 없어.
맨날 버티기만 했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제대로 말한 적 없었어. 그냥 알아주길 바랐지. 명숙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흐르는 눈물이라 더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정말 다시 부부로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너무 늦어버린 것인지 결론을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는 것. 상대의 상처를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예전처럼 혼자 밥을 차리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니 명숙이 부엌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아직 덜 빗은 듯했고 표정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스스로 일어나 나온 얼굴이었습니다. 명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국 데울까? 정호는 그 말을 듣고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장면도 아닌데 가슴 한쪽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명숙은 천천히 냄비를 들었습니다. 손놀림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완전히 낯선 사람의 손은 아니었습니다. 국이 데워지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지난날에 얼어붙은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서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도 한 번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아주 늦은 나이에도, 아주 많이 엇갈린 뒤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은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밥상 위로 아침 햇빛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국물 김이 천천히 올랐고 두 개의 그릇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정호는 그 평범한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바라던 것이 거창한 사랑도 요란한 사과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같이 앉아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조금 묻고 늦더라도 다시 사람답게 마주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면 충분했는지도 모릅니다.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지요.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호는 그 늦은 아침에 자기 인생도 부부의 인연도 결국 마지막까지 가보아야 안다는 것을 조용히 배워가고 있었습니다.